안녕하세요. 김병호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기초적인 코딩 스타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장명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읽기 쉬운 코드의 근간을 이루는 것은 장명입니다. 좋은 장명은 코드를 읽기 쉽게 만듭니다. 이에 많은 개발자들이 장명 때문에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때에 따라서는 장명가가 옆에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영어로 장명을 하시면 됩니다. 개인적으로는 한글 음을 영어로 하는 장면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점수 이런 식의 장면이죠. 해당 장면은 한국 사람만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런 식의 장면으로 자신의 역량을 해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시는 대표는 예전에 중국에서 사업을 할 때 시니어 개발자는 한국분이셨고 주니어 개발자는 현재 중국인이었습니다. 시니어 개발자는 중국어도 못하고요. 영어도 그렇게 능숙하진 못했지만 해당 프로젝트는 잘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실제 개발자에게는 코드만 보여줘도 의도가 통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능한 영어로 장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함수의 장명은 함수에서 하는 모든 기능이 포함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장명 시 특정 언어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다음과 같은 규칙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함수명은 소문자, 동사로 시작합니다. 단 고언어의 경우 함수가 대문자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변수명은 소문자, 명사로 시작합니다. 이에 이런 식으로 코딩을 하게 됩니다. 대문자 클래스고요. 그 다음에 소문자 인스턴스고요. 동사로 시작하는 getName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헝가리식 표기법이라고 있습니다. 가끔 병수명을 붙일 때 앞에 해당 변수의 타입을 추적해서 더 붙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헝가리식 표기법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정수 i, 양의 정수 n, 실수는 fl, 불문형은 b, 문자열은 s, 포인터는 p 등입니다. 또한 윈도우 컴포넌트 타입에 따라서 라벨을 lbl, 텍스트 필드를 txt, 버튼을 btn, 콤보박스를 cb, 라디오 버튼을 rad 등으로 앞에 붙여줄 수도 있습니다. 제 경우에는 헝가리식 표현법은 C에서 사용했고요. 자바스크립트로 서버 프로그래밍을 할 때 사용했습니다. 서버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는 변수의 타입에 따라서 동작이 달라질 수가 있는데요. 타입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하기 전에는 헝가리식 표현법으로 그런 실수를 방지했습니다. 참고로 여기서 언어별 타입을 붙이는 약자가 약간씩은 다를 수가 있습니다. 이 헝가리식 표현법의 장점은 변수명의 타입을 명시하기 때문에 변수명만 모아도 타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nUserID와 sUserID를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nUserID는 정수 타입으로 된 DB의 시리얼 번호를 나타낼 수가 있고요. sUserID는 랜덤으로 만들어진 UserID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단점은 타입이 변경되면 변수명 또한 같이 변경돼야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컴파일러가 좋아지면서 해당 사항은 피해 없어지게 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제 경우 이전과 같이 서버를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해서 개발한다면 변수명을 헝가리식 표현법으로 사용할 것 같습니다. 만일 타입스크립트를 사용한다면 헝가리식 표현법을 사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만일 타입에 따라서 버그가 발생했고 이 실수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많다고 하지 않다면 사용을 고려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가끔 변수를 선언하고 상황에 따라 해당 변수의 의미가 달라지게 만들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C 같은 경우에 많이 볼 수가 있는데요. 함수의 반환값이 음수이면 실패 아니면 성공 및 요청값으로 함수가 작성될 수 있습니다. 게다가 이 함수의 반환값의 의미가 케이스 바이 케이스일 경우도 많은데요. 예를 들어서 오리지널 C 같은 경우에는 리턴 값이 0이면 성공, 아니면 실패라고 의미할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윈도우 프로그램 반환값에서는 true가 성공, 아니면 실패일 수도 있고요. 이게 경우에 따라 가지고 반환값의 의미가 일정하지 않고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것 또한 개발자가 헷갈리게 만드는 상황이고요. 그러면 반환값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게 되는데요. 성공 및 실패를 나타내는 여부와 실제 요청에 대한 반환값으로 두 가지 의미를 한 가지 변수가 담고 있습니다. 실제 이거는 그렇게 추천하지는 못하지만 C 같은 경우에는 종종 사용되고는 합니다. 제가 추천하는 거는 변수가 명확히 한 가지 의미만을 담는 것을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서 성공, 실패를 나타내는 변수와 반환값 따로따로 설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변수 또한 마찬가지로 상황에 따라서 변수를 가진 의미가 다르게 작성하는 개발자도 있었는데요. 이런 것보다는 한 가지 의미를 가지는 게 훨씬 더 좋은 코딩 습관입니다.
그리고 변수나 함수명의 길이인데요. 어떤 개발자는 변수의 길이가 20자 이상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C 언어 라이브러리 등을 보면 변수명이 짧게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변수나 함수명이 상당히 긴 경우도 있습니다. 저는 이것 중 한 가지 정도만 강조하고 싶은데요. 해당 변수의 영향도가 가지는 범위가 넓으면 넓을수록 해당 변수명이 길고 의도가 명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만일 피치 못하게 전약 변수를 만들어야 했다고요? 이런 일은 일어나서는 안 되고요. 단 파일 내에서 통하는 전약 변수일 경우에는 클래스의 멤버 변수와 같은 기능일 수 있으므로 이때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저는 내부 파일을 뜻하는 언더버 2개를 붙이고요. 전약 변수를 뜻하는 G 언더버를 붙여서 일단 시작하게 됩니다. 그리고 해당 변수가 하는 일을 충분히 기술해야 합니다. 그에 비해 3줄짜리 함수에서는 변수명이 짧아도 그리 상관이 없는데요. 함수명에서 의도가 파악할 수도 있고요. 짧은 변수명이라도 라인 수가 적으면 빠르게 파악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100라인 정도에서 사용된다면 적당히 긴 변수명을 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언더바를 붙이는 경우에는 내부 모듈에서 사용하는 프라이빗을 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언더바 2개의 경우 시스템 변수를 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에 이런 변수나 함수에 접근할 수 있더라도 외부에서 함부로 가져다가 사용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예를 들어 프렌드 클래스가 없는 타입스크립트에서 설계 시 프렌드 클래스에만 노출하는 함수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 레슨 제로 영상에서 한번 언급을 했었는데요. 상수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성능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가능한 상수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여러 개의 변수 선언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어떤 경우 변수가 있을 때 한 줄로 쭉 선언을 할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각각의 카테고리별로 묶을 수도 있습니다. 혹은 아예 따로따로 선언을 할 수가 있는데요. 개인적으로 주로 사용하는 방식은 각각 따로 선언하는 방식입니다. 간혹 10개나 20개 정도의 정말 많은 변수를 선언해야 될 경우에는 비슷한 유형별로 나누어 선언하기도 하는데요. 대부분은 한 줄에 하나씩 선언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한 줄에 표현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한 줄에 하나의 의도가 담겨 있어야 읽기 쉽기 때문인데요. 또한 변수는 초기에 초기화하는 것이 좋은 습관이고요. 이에 선언 및 초기화를 해주는 경우 한 줄에 하나씩 해준다면 해당 변수가 변경된 경우 수정이나 삭제가 용이합니다. 또한 주석을 붙이는 경우에는 특정 함수에서 붙이는 경우보다는 변수나 상수에 해당 의미를 설명해야 의도 파악이 쉬울 경우도 많은데요. 이 경우 지금처럼 따로따로 선언해주는 코딩 형식이 보기 편합니다. 그리고 변수를 표현할 때는 낙타식 표현법과 언더바로 구분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둘 중에 어느 것을 사용하더라도 상관이 없고요. 예를 들어서 py utmx로 낙타식으로 표현해도 되고요. py 언더바 utmx로 표현해도 됩니다. 편하신 방식을 선택하시되 일관성이 있으면 됩니다. 해당 언어나 분야에서 많이 사용하시는 방법을 따라하시면 다른 사람이 보기에 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루프문에서 변수 선언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바나 C 같은 경우 루프문 전에 사용하는 변수를 모두 정의해서 사용하기도 하는데요. 그리고 다음과 같이 루프문 안에서 변수를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여기는 차이점이 있는데요. 왼쪽의 경우에서는 하나의 변수를 먼저 선언해서 해당 변수를 재사용하는 방식이고요. 오른쪽의 경우에는 루프문을 돌면서 변수를 재생성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많은 언어의 경우 전자처럼 재사용하는 것이 속도는 조금 더 이득이 있긴 있는데요. 시스템별로 무조건 빠르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클래스로 된 변수일 경우에는 재사용하는 것이 훨씬 빠르겠죠. 대부분의 경우 선언 후 재사용하는 방식이 좀 더 속도에 이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클라이언트라면 대부분 딱히 신경을 쓸 상황은 아닙니다. 특수한 경우가 아닌 이상 자신이 좋다고 판단하는 대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조건문에서는 if와 스위치를 사용하는데요. if, else 구문과 스위치의 차이점은 약간 존재하는데요. if의 경우 첫 조건을 보고 맞지 않으면 다음으로 넘어가는 방식이고요. 스위치의 경우 조건을 보고 모든 케이스를 훑어봐서 매핑을 만든 다음에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일반적으로 가독성이 높은 것을 선택하시면 되는 거고요. 특수한 경우 if가 좋을 때가 있고 스위치가 좋을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주 호출되는 구문인데 조건문의 첫 번째 케이스가 90% 이상일 경우 해당 조건을 if문으로 처음에 작성해서 속도를 높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매핑을 해야 좀 더 빨라질 수도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런 최적화는 거의 나중에 가서 해야 좋을 거고요. 정말 많이 호출되는 부분에서 하는 부분이고, 많은 경우 이런 정도로는 속도에 영향을 끼치지는 않습니다. 일단 알아만 두시고요. 특수한 환경에서 작업하실 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코딩 격언 중에 최적화는 제일 마지막에 하라는 격언이 있습니다. 해당 사항은 개발 중에 코드가 변경될 일이 많은데요. 이에 최적화에도 최적화가 필요 없거나 나중에 오히려 방해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지금 제가 언급하는 성능 이슈는 특별한 상황이 아니면 영향을 미칠 경우가 많이 없습니다. 이에 만일을 위한 상황에서 알아만 놓되 가장 중요한 사항은 읽기 좋은 코드입니다. 일반적으로 변수를 특정 상수값과 비교를 많이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조건을 상수가 먼저 나와서 success equal condition은 같은가라고 반대로 비교하는 구문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실제 상수를 먼저 놓고 비교하는 코드가 좀 더 안전한 코드입니다. 전자의 경우 실수로 이 equal을 하나 빼먹는 경우 값을 대입해버리고 항상 실행되는 위험한 구문으로 변경되는데요. 후자처럼 상수를 앞에 놓고 비교한다면 제가 말한 실수를 예방할 수 있기에 좋은 비교 습관입니다. 이런 프로그래밍을 방어적 프로그래밍이라고 하는데요. 안전한 코드를 작성하는 프로그래밍 기법에 대한 책이 있습니다. 제 코딩 스타일로는 부동호로 값 비교를 할 때 비교 시 작은 수는 왼쪽으로 두고요. 큰 수는 오른쪽에 둡니다. 이에 부동호 크거나 같다는 전혀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런 습관을 만든 계기는 제가 부동호 방향 때문에 버그를 일으킨 적이 몇 번 있는데요. 이에 이걸 어떻게 없앨 수 있을까 고민하다가 만든 습관이 작은 수 왼쪽, 큰 수는 오른쪽이라는 습관입니다. 혹시 저처럼 부동호 방향 때문에 버그가 일어난 적이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if문에서 변수만 있는 형태의 비과가 있는데요. 이거는 호불호가 갈리는 기법일 수 있습니다. 특정 언어와 프레임워크에서는 지금 전자처럼 간단한 표현법을 추천하기도 하는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후자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후자를 선호하는 이유는요. 제가 앞서 변수에서 언급했듯이 하나의 변수에 여러 가지 의미를 담지 말라는 것과 맥락이 비슷한데요. 이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건문에서 참가 거짓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조건문에서는 일반적으로 0이면 거짓이고요. 0이 아닌 값은 참으로 해석합니다. 그런데 0으로 표현되는 값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숫자 0을 0으로 표현할 수도 있고요. 불문형에서 펄스 또한 0으로 저장됩니다. 널 포인터도 0으로 저장되고요. 아스키 코드표에서 널 문자 또한 0으로 저장됩니다. 이에 if문 안에서 조건만 비교하는 구문은 다음과 같이 여러 가지 의미를 포함할 수 있습니다. 숫자 0이 아닌 경우 실행이 될 거고요. 트루 값인 경우에도 실행됩니다. 객체가 널이 아닌 경우, 그리고 널 문자가 아닌 경우에도 실행되고요. 자바스크립트를 사용한다면 여기에 한 가지 의미가 더 부여되는데요. undefined가 아닌 경우까지 여기에 포함됩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상황에 따라서 undefined와 널을 구분해서 사용할 경우도 있는데요. 해당 경우에서는 이처럼 조건의 비교가 undefined와 널이 아닌 경우까지 중의적으로 표현하고 있는 구문이 되어버립니다. 이에 개인적으로는 구문이 좀 더 길어지더라도 명확하게 조건을 비교해서 체크하는 것을 선호하는 편입니다. 순환문에서 일반적인 상황에서 포문의 사용을 추천드립니다. 포문을 추천하는 이유는요. 순환문에서 필수적인 요건을 한 번에 세팅하기 때문입니다. 순환문에서 필수적으로 빼놓지 말아야 할 것이 인덱스의 시작값 설정, 순환문의 종료 조건, 인덱스 값의 증가 조건입니다. 이 중 하나라도 빠진다면 해당 순환문은 무한 루프에 빠지기 쉬운데요. 만일 while문을 사용한다면 시작값은 while의 위에서 적어줘야 될 거고요. 그리고 중지 조건을 루프문 안에서 따로 적어줘야 될 겁니다. 이에 포문을 사용하면 이런 실수를 예방하기 좋은데요. 하지만 로직에 따라서 while문 및 doWhile문이 더 자연스러운 경우가 있는데요. 이 경우는 굳이 포문을 고집할 필요 없이 while문을 사용해도 됩니다. 대부분의 언어에서 순환문의 중간에 실행되는 종료 조건에 대한 판단은 매 순환마다 실행되게 됩니다. 이에 이 두 형식은 다른 동작일 수 있습니다.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위의 경우에는 순환문 전에 wid를 저장하고 해당 상수값을 비교하는 구문이고요. 아래 문법은 한 번 순환할 때마다 객체에 wid를 호출해서 비교하는 구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위에서 같이 변수에 저장해서 비교하는 것이 속도에 약간의 메리트를 줄 수 있는데요. 반면 후자의 경우 매번 wid를 호출해서 값을 얻어와서 비교하는 방식인데요.
상황에 따라서는 이 후자로 코딩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멀티스레드로 동작이 되고 쉐이프의 위드가 변경될 수 있다면 이 두 구문의 해석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순환문에서 전위연산자인 플러스 플러스 i를 사용해서 인덱스 변수를 증가시키는 형식을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제가 주로 이렇게 작성하는데요. 해당 사항은 C++에서 습관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실제 인스트럭션, 즉 CPU에서 두 연산자의 해석의 경우에는 전위 연산자와 후위 연산자의 속도 차이는 없습니다. 그렇기에 클래스가 없는 C나 고 언어에서는 i++를 사용한다고 해서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C++에서는 연산자까지 오버라이딩을 할 수가 있는데요. 연산자를 오버라이딩 한다는 것은 클래스의 해당 연산자를 구현해서 연산자의 동작을 변경시키거나 재정의할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후위 연산자는 전위 연산자로 사용해서 구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건문에서 똑같이 1을 더하려고 하는데 만약에 클래스로 정의된 상황에서 후위 연산자를 사용할 경우 전위 연산자가 한 번 더 호출이 되게 됩니다. 이에 약간이나마 속도에 대한 이득을 가져가기 위해서 플러스 플러스 i를 사용하는 겁니다. i라는 객체가 기본형이든지 아니면은 클래스 객체이든지 상관없이 최적화할 수가 있는 거죠. 이 정도만 있다라고 알아두시고요. 후위 연산자인 i++로 작성해도 무방합니다. 나중에 저처럼 플러스 i를 사용하는 개발자를 만든다면 개발을 C++로 입문했다 정도로 생각하셔도 됩니다. 괄호 위치를 한번 이야기를 할 건데요. 괄호 위치의 경우는 논란이 좀 있고요. 몇 가지 썰이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형식은 두 가지 형태가 가장 널리 사용됩니다. 결론은 둘 중에 아무 방식이나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오른쪽 방식은 일반적으로 화면에 코드를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지만 왼쪽으로 괄호를 맞춰서 사용하는 방식을 선호하는 사람들은 코드가 많이 볼 수 있다는 장점은 모니터 크기도 커지고 해상도가 높아진 요즘에는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반박을 하기도 합니다. 또 다른 썰도 있는데요. 미국에서 예전에 개발 비용을 평가할 때 코드 라인 수를 세서 정한 적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경우 불필요한 라인 수를 없애기 위해서 오른쪽 스타일로 개발자에게 요청했다는 썰도 있습니다. 오른쪽이 책 출판 시에 사용하기 좋은 코드일 수도 있는데요. 아니면 하나의 익명 함수를 사용해서 적용하는 케이스가 많을 경우 눈의 위치가 로직 구문에 집중되기 때문에 좋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저는 어떤 걸 선호하냐고요? 허브셔터라는 C++ 코딩의 정석을 지은 저자가 있는데요. 이 책의 0번째로 하는 말이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고 하면서 가장 먼저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공감하는 내용이라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네모칸에 있는 내용을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개인적인 취향뿐인 습관들, 코드의 옳고 그름에 영향을 주지 못하고 코드를 읽기 쉽도록 하는데도 관련이 없는 이슈들은 표준이 되지 못한다. 코드의 형식이 약간 다른다고 해서 프로그래머라면 충분히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저 또한 완전히 동일하게 생각합니다. 제가 평소에 강조하는 말과 일치하는 내용인데요. 나머지 내용도 보셔도 되고요. 그런데 제가 아래 밑줄 친 내용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해드리면 밑줄 친 내용은 이렇게 됩니다. 이름을 지을 때 두 가지 주의할 게 있는데 첫 번째는 언더스코어로 시작하는 이름이나 이름 내에 언더스코어가 두 개의 연속으로 쓰이는 이름을 이걸 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이 이유는 C나 C++에서는 이게 시스템 변수로 많이 사용합니다. 이에 아예 이런 식의 장명을 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시스템 변수와의 충돌을 예방하자라는 취지이고요. 해당 내용은 언어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내용입니다. 다음 장을 한번 보시면요. 저도 오랜만에 다시 읽어서 새로웠었는데요. 네모친 말이 제 평소의 생각과 비슷한 말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가로의 위치 사용 이유가 자기가 특정 언어에 입문을 하면 해당 언어를 몇 년 동안 자주 보게 되는데요. 그 코딩 스타일에 익숙해지게 됩니다. 그리고 눈에 익은 코딩 스타일이 아닌 경우 거부감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다르게 작성한 코드를 많이 읽어보시라고 추천드립니다. 다음 장을 같이 한번 보시면요. 제가 미처 언급하지 않았는데요. 띄어쓰기 하는 경우 탭 혹은 공백으로 띄어쓰기를 하는데요. 제 경우에는 탭으로 띄어쓰기를 합니다. 이건 단순히 제 코딩 습관인데요.
탭을 사용할 때 단점은 여기에 나와 있는 말처럼 편집기마다 탭의 간격이 달라지는데요. 이에 탭을 사용해서 들여쓰기를 할 경우에서는 다른 편집기로 읽을 경우 들여쓰기 간격이 틀어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공백을 사용해서 개발하면 이런 문제가 전혀 없게 됩니다. 해당 사항은 내가 어떤 편집기를 사용하는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는 문제이고요. 요즘 나온 편집기의 경우 공백을 사용해서 지정을 하면 탭을 사용해도 탭 간격만큼 공백으로 채워주는 기능이 있는데요. 그런데 이런 편집기 기능이 아니라면 공백을 사용한다면 간격을 하려고 그러면 매번 스페이스를 띄었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서버에서 자주 사용하는 스크립트 같은 곳에 VI나 나노 같은 에디터에서 설정을 하고 간격을 맞춰주려면 공백을 사용한다면 계속 스페이스바로 그 간격을 메꿔줘야 되는데요. 이런 경우에는 당연히 편집기에 따라서 들여쓰기가 달라지더라도 탭이 좀 더 좋게 됩니다. 이런 사항들은 편집기 및 개발 상황이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사항들은 개발자가 편한 취향대로 맞추면 됩니다. 헝가리식 표현법에 대한 내용도 나와 있는데요. C++에서는 헝가리식 표현법의 단점밖에 없으므로 헝가리식 표현법을 지향한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개인적으로는 헝가리식 표현법의 단점도 저한테는 크게 읽기 불편하다는 느낌은 아니긴 합니다. 하지만 C++의 경우에는 언급한 대로 헝가리식 표현법을 대체로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읽기 불편하지 않도록 해당 언어에 맞춰주는 편입니다. 하지만 어떤 개발자가 자신의 방식을 코딩을 고집하고 개발자가 주로 작성하는 모듈에서 다르게 코딩 스타일을 가져가더라도 크게 상관하지는 않는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읽기 쉬운 코드냐 아니냐지 괄호의 위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괄호의 위치에 따라서 나는 코드를 읽기 힘들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제게는 나는 다른 사람의 코드를 많이 읽어본 적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한 가지만 더 짚어보려고 하는데요. 그 다음에 가장 먼저 언급했던 말이 사소한 경고 메시지라도 무시하지 말라는 말인데요. 제가 하는 말인 에러제로, 워닝제로와 같은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이런 말을 하면 우스갯소리로 개발을 할 때 경고 100개는 기본적으로 깔고 간다고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요. 제가 평소에 하는 말이 있습니다. 진짜 개발자가 되려면 10억을 날려봐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실시간으로 돈이 날아가는 소리가 들리고 등에 주룩주룩 땀이 나오는 상황을 만나봐야 된다고 이야기하는데요. 10억을 날리는 상황이 복잡한 상황일 것 같나요? 아닙니다. 이런 크리틱한 상황이 이품은 하나를 잘못 쓰거나 괄호를 잘못 사용하는 사소한 실수부터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큰 돈이 나가는 경우 보통 테스터나 검수자도 있는데요. 검수하는 분들도 넘어갈 수 있는 실수고 테스트도 통과되는 케이스라서 실수가 눈에 보이는 경우보다는 사소한 실수가 오히려 영향을 끼친 경우도 종종 발생합니다. 만약에 경고를 100개 내도 문제가 없었다고요? 그분이 한 개발이 그만큼 영양도가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영양도가 미미한 부분을 개발했다면 빠르게 AI가 대체할 코딩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거고요. 로봇은 단지 컴퓨터 안에서만이 아니라 물리적인 세상으로 점점 발을 넓혀갈 겁니다. 이에 제가 인베드와 IoT를 주목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AR로만 제어가 가능할까요? 그렇지 않죠. 센서의 정보를 AI가 해석을 해서 다시 움직일 수 있는 동력원으로 제어 명령을 내야 됩니다. 그럼 이런 제어를 누가 연결해야 되죠? 개발자가 기존 코딩 방법으로 연결을 해야 됩니다. 이제는 코딩이 물리력을 가질 수가 있기 때문에 코딩 실수가 여러 사람이 죽거나 다치는 일이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이에 어떠한 방식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버그를 없애야 되는데요. 버그가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컴파일러가 알려주는데 해당 사항을 무시해서는 당연히 안 됩니다. 괄호의 위치 때문에 이야기가 좀 길어지는데요. 제가 이렇게 사소한 것에 신경 쓰다가 프로젝트가 망했던 일화가 생각나서 한번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들으시면 알만한 대기업 회사 대표님에게 프로그램 발표 날이었습니다. 시연하는 중간에 100대 넘는 컴퓨터에서 거의 절반 가까이 되는 컴퓨터가 오류가 발생해서 블루스크린이 떴었는데요. 해당 프로젝트 팀에서 좀 난리가 났었고요. 제가 이에 대응해서 저하고 회사 이사님이 함께 긴급 투입해서 해당 프로젝트에 지원을 갔었습니다.
해당 프로젝트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는데요. 크게 눈에 띄었던 한 가지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프로젝트 팀장님이 이 코딩 컨벤션에 너무 연연해서 프로젝트의 관리에 대부분의 시간을 팀원들의 코딩 규칙을 옆에서 계속 감시하고 수정하는 것으로 거의 모든 시간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직입니다. 가장 중요한 로직에 대해서는 거의 신경 쓰지 않고 코딩 컨벤션만 신경 써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다니요.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런 부분을 지적하는 분들이 개발 능력이 조금 떨어지시는 PM분들이었던 것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프로젝트 관리는 해야 되고 뭔가 일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아무래도 눈에 보이는 것이 코딩 규칙들 정도 아닌가 싶었는데요. 차라리 이런 분들은 그런 시간에 개발자가 좀 더 편하게 개발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거나 현장의 요구사항을 조율하는 것이 훨씬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 경험으로 인해 어브셔터님이 말했던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말라는 말에 전적으로 동감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경우에는 괄호의 위치를 맞춰 사용하는 것을 권한 경우가 있는데요. 괄호의 사용이 많이 중첩이 되고 괄호의 범위가 중요할 때는 맞춰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콜백 함수와 오브젝트의 변수를 특정 함수의 파라미터로 넣을 때 괄호가 2중 3중으로 중첩되는 경우가 있는데요. 그리고 이 괄호 위치 하나로 동작이 달라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괄호의 범위가 중요해지면서 보는 사람이 헷갈릴 수 있는 경우에는 저는 주석을 달고 일부러 괄호 위치를 맞춰주는 형태로 코드를 작성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상황은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르게 풀어낼 수 있기 때문에 강제로 이렇게 코딩 스타일을 변경하는 경우는 자주 발생하지는 않은 편이기는 합니다. 코딩을 하시다 보면 이렇게 해야겠다고 느끼실 때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서 한 줄의 구문은 괄호 없이 사용이 가능한데요. 제 경우가 좀 그렇긴 합니다. 제가 습관이 남아있는 이유는 해당 사항으로 버그를 익혀본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인데요. 만약에 한 번이라도 버그 낸 적이 있었으면 습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했을 건데요. 그런데 이런 류의 버그는 해당 부분만이 아니라 다른 띄어쓰기나 공백의 습관에서도 오류의 여지와 관련이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지금 제가 적은 케이스 1과 케이스 2는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케이스 2에 빈줄이 하나 들어간 것 뿐인데요. do something 1과 do something 2는 조금 다른 동작이라는 게 느낌이 오시지 않나요? 주석을 달지 않아도 여러 개의 빈줄 등으로도 코딩의 문맥을 구분짓는 요소가 되기도 합니다. 공백들을 적절히 사용해서 로직이 달라진다는 것을 표현하시면 좋습니다. 하지만 처음 코딩을 시작하셨으면 괄호를 붙여서 사용하시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좋은 습관입니다. 해당 사항은 지금 괄호가 누락됨으로써 발생하는 버그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과장해서 하는 이야기인데요. 4뎁스 이상 넘어가면 아무도 읽을 수 없다라고 말한 사람이 있습니다. 중첩되는 여러 구문을 지향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그냥 왼쪽에 이런 문법의 형태들을 한번 적어봤는데요. 제가 강제로 C와 같이 만든 형태는 오른쪽과 같습니다. 단순히 아무것도 차이가 나지 않고 가로의 위치만 조정을 했지만 범위는 좀 더 쉽게 눈에 띄게 만들었는데요. 왼쪽으로 만약에 코딩을 했으면 내가 코딩하는 괄호의 위치가 어디인지 정말 헷갈릴 겁니다. 여기서 저 같은 경우에는 do something에서는 또 코딩 스타일을 왼쪽에 넣어보였는데요. 임명함수를 사용하고 해당 임명함수가 하나밖에 없는 경우에는 지금처럼 하는 형식이 좀 더 눈에 더 잘 들어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상황에 따라서 괄호의 스타일을 고집하는 것은 뭐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가장 중요한 원칙이 가동성 및 실수를 없애는 방향이고요. 이 두 개의 방향이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요. 가독성이 좋아야 실수가 적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애초에 이런 코드가 나오도록 하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콜백 지우기라고 불리는 용어도 있습니다. 여러 개의 콜백이 중첩되어 뎁스가 길어지면 가독성이 떨어져서 나온 말인데요. 코딩 시 뎁스가 많이 중첩된다면 해당 중첩을 없애는 방안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콜백 지우기로 불리는 경우 해당 콜백 함수를 익명으로 처리하지 않고 함수를 따로 빼면 가독성이 더 좋습니다. 참고로 케이스 안에서 괄호를 사용해서 코딩을 할 수도 있는데요. 보통 이렇게 케이스 안에서 괄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케이스 안에서 변수를 선언해서 사용할 경우 이런 식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선호하는 스타일은 한 줄에 한 명령을 작성하는 것을 선호하는데요. 한 줄에 여러 명령이 있는 경우에는
파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싫어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인 상황에서 사막 영상자 사용은 추천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사용하는 케이스가 하나 있는데요. 변수를 간단한 조건으로 초기화할 경우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왼쪽의 수식이 오른쪽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요. 단 여기서는 조건이 있습니다. 가독성이 더 좋다고 판단될 경우이고요. 지금의 상황의 연산자는 조건과 리턴 값이 간단하기 때문에 한눈에 읽기에 무리가 없는데요. 만일 조건이 길어지는 경우에는 가독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다시 왼쪽으로 전환해서 코딩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요소로는 중복되는 함수는 빼주시면 좋습니다. 복사 붙여넣기는 변수에 대해서만 하시는 것이 좋을 거고요. 여러 줄의 복사는 하지 마시고요. 이렇게 여러 줄의 복사를 하게 되는 경우에는 함수를 따로 작성해서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는 계속 이야기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실제 제가 작성한 코드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거는 제가 정말 오래전에 작성한 실제 코드인데요. 지금은 사용되지 않습니다. 벌써 14년 전에 작성한 코드인데요. 원래 작성했던 에디터와 폰트로는 정렬이 깔맞춤 되었을 건데요. 제가 드여서기를 공백이 아니라 탭을 주로 사용했었는데요. 탭을 사용할 때 문제점이 지금 바로 나오게 된 상황입니다. 에디터가 달라지고 폰트가 달라지면 지금처럼 정렬이 흐트러지게 됩니다. 그리고 여담이지만 코드 사용할 때는 고정형 폰트를 사용한다는 걸 알고 계시죠? 가변형 폰트, 즉 일반 폰트로 코딩하면 이런 정렬이 상당히 더 흐트러집니다. 보시면 주석으로 제일 위에는 파일명과 이 파일이 하는 일 등을 적어 두었고요. 그리고 include 하는 모드가 나옵니다. 그리고 왜 해당 모드를 사용하는지도 적어 주었고요. 그 다음에는 config에 대해서 정의하고 있습니다. 제가 주석을 단 걸 보시면 상수나 변수에서 설명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어떤 걸 설명할 때는 해당 변수나 상수가 왜 사용하고 언제 필요한지 설명하는 게 더 좋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가독성을 위한 정의인데요. 예를 들어서 while 1은 영원히 순환하는 것으로 의도적인 순환을 명시하기 위해서 forever로 장명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금 이 파일은 프로C인데요. 프로C는 DB에 바로 접근해서 실행할 수 있는 파일입니다. 이런 프로C 문법을 사용해가지고 데이터베이스에 접근하고 있고요. 여기서 헝가리식 표현법을 사용하는데요. DV라는 프리픽스에 대한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베리어블이라는 의미로 프리픽스를 사용했다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만일 헝가리식 표현법을 사용하고 일반적이지 않을 경우에는 이렇게 설명을 적어주시면 좋습니다. 아래는 제가 파일 내에 글로벌 변수로 정의한 내용입니다. 제가 파일 내에서 전역으로 사용하는 변수는 일단 밑줄 2개를 긋고요. 글로벌을 의미하는 질을 하나 더 붙입니다. 그리고 SMS 프로세스 개수를 저장한다고 하고 있고요. 참고로 지금 여기 SG는 널로 끝나는 문자열입니다. LP는 롱 포인터고요. C에서 관습적으로 사용하는 프리픽스입니다. ARGC, ARGV는 메인 함수에서 파라미터 인자값을 받는 일반적인 파라미터고요. C와 C++에서는 지금처럼 이런 괄호의 위치가 일반적입니다. write log to 파일 함수의 경우 함수명만으로 충분히 함수에서 하는 일을 알려주기 때문에 따로 주석을 적지는 않았고요. 여기서 시그널은 리눅스 C 프로그래밍에서 사용하는 시스템 함수고요. 이렇게 사용자 인터럽터 처리를 할 수가 있고요. 해당 프로그램은 SMS 문자를 정상하는데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에 프로세스 개수를 제어하는 구문이고요. 여기서 제가 언더바와 낙타식이 섞인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timeT는 제가 또 이런 식으로 정의를 했는데요. 위에서는 또 이런 식으로 언더바로 했고 변수를 낙타식으로 한 것도 있습니다. 섞어서 쓴 이유가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언더바는 데이터베이스에서 많이 사용하는 형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데이터 변수의 변수다라고 나타나기 위해서 밑줄을 사용한 케이스고요. C에서 정의된 변수 같은 경우에는 언더바를 많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가 메인으로 변수를 장명하는 거는 낙타식 표현법으로 정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 거고요. 요거는 특수한 케이스, 메인이나 스레드 프로세스의 글자들 혹은 이런 콜백 함수에 대한 함수들은 장명의 예외적인 케이스입니다. 제가 데이터베이스를 접근하기 위해서 다시 프로C에
SQL 문법을 사용한 거고요. 다른 거는 다 낙타식으로 했는데 타임 t와 엔드 타임은 또 언더바르로 장명을 했는데요. 이건 또 이유가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통일성을 지키는 것도 좋긴 한데요. 지금 이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요. 시간을 체크해서 제어를 하기 때문에 시작 시간과 종료 시간은 이 프로그램에서 가장 중요한 변수죠. 이 때문에 조금은 일반적인 변수와는 다른 형식으로 변수를 작성한 형태고요. 그리고 제가 앞서서 if문의 한 줄짜리에는 이렇게 코딩한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법에서 여기서 뭔가 한 줄을 더 적는데 do something을 했는데 여기서 괄호를 안 넣는다? 이런 코딩은 명백하게 실수가 눈에 보이죠. 예를 들어서 이걸 괄호로 넣게 되면 이렇게 되는 케이스고요. 이런 문법이 조금 저는 보기가 안 좋다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한 줄짜리는 이렇게 사용하는 케이스고요. 여기에 뭔가 do something이 있다고 해서 여기서 괄호를 안 치는 거는 명백하게 잘못 사용한다는 게 눈에 보이게 되죠. 보통 실수하게 되는 거는 뭐 if를 하나 더 넣고 여기서 뭐 something을 해가지고 여기하고 여기에 코딩이 오게 되는 경우인데요. 저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렇게 되는 경우는 아예 줄을 여러 개를 띄기 때문에 이런 식의 실수가 나온 적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거는 코딩 스타일이기 때문에요. 지금도 보시면 제가 한 줄짜리 코딩은 몇 줄을 띄어서 여기는 다른 페이지다 라는 느낌을 주잖아요. 그래서 제가 실수한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이건 시스템 명령인데요. 제가 앞서서 리턴한 값에 중복되는 의미를 갖지 않는 것은 좋지 않다고 했는데요. 이런 중복 의미를 갖는 게 C에서는 조금 자주 있는 편입니다. 윈도우 프로그래밍으로 넘어가서는 그 윈도우 프로그램 개발자는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가 갖는 것을 좋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나누기 시작하는 곳이 있고요. 하지만 C에서는 이렇게 중의적인 의미로 종종 사용하기는 합니다. 지금은 리턴 값으로 에러를 확인해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부분은 주기적으로 데이터베이스에서 발송해야 할 SMS의 데이터를 확인해서 함수를 실행하는 모습입니다. 즉, 이 프로그램은 발송해야 되는 SMS 데이터를 가져오고 발송하는 SMS 하나마다 스레드를 하나 실행시키고 이거를 SMS 발송 서버로 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수를 동시에 한 위에 정의된 개수대로 처리가 되는 거고요. 여기 같은 경우에는 동시에 10개의 SMS를 가져와서 점수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함수의 주석을 적을 때는 함수명과 하는 일과 그리고 입력 파라미터 및 반환값을 명시해 줍니다. 제가 이렇게까지 주석을 처리한 거는 오랫동안 사용해서 안정적인 함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특이사항은 없는 것 같고요. 다음에 제가 보여드릴 코드는 지금 만들고 있는 서버 사이트의 코드를 잠시 가져왔습니다. 서버 코드 3개를 보여드릴 건데요. 이 코드들에 대해서는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보시면 뭐 API 요청을 받아서 DAO로 넘기고 이 DAO에서 다시 쿼리를 넘기는 스타일로 이제 파일을 작성을 했습니다. 이거를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형태가 콜백 지옥을 풀어낸 형태입니다. 이게 노드 익스프레스 기본을 사용하고 제가 작성한 함수에 이 구문을 다 풀어내버리면 이게 괄호가 10중첩 이상이 되게 될 거고요. 왜냐하면 이 라우트에 들어가는 함수에서도 실제는 정송받은 그 요청을 확인해서 헤더 쪽에 어소라이제이션 필드를 보고 권한을 확인을 하고 오류 처리를 하는 함수가 숨어 있는 거고요. 예를 들어서 이거는 또 회원에 대한 API이고 이거는 게스트에 대한 API를 또 정의를 한 겁니다. 이 각각의 또 에러 처리가 있기 때문에 여기서 콜백 뎁스가 몇 개 생기고요. 만약에 권한이 없으면 권한이 없다고 클라이언트에게 오류 처리하는 구문이 숨어있는 형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다시 DAO의 디폴트 쿼리 위드 트랜잭션 함수가 보이시죠? 이게 DB 접속 풀에서 커넥션을 갖고 오고 이 커넥션에 트랜잭션을 처리하는 함수입니다. 만일 여기서 오류가 나면 롤백을 자동적으로 하는 코드가 숨어 있고요. 여기서 다시 이걸 또 풀어내면 콜백 함수가 몇 주첩에 다시 생기게 됩니다. 이걸 또
통과하면 실제 쿼리를 수행하는 구문에 들어가게 되는데요. 이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데이터를 일괄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다시 또 요거 처리하기 위한 함수들을 만들었고요. 이런 걸 다 풀어내다 보면 10중처에 넘어가는 상황을 기능의 정의 및 함수의 분할과 설계로 풀어낸 모습입니다. 콜백 지옥을 해결한 예시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한번 보여드린 거고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영상을 만들었었던 클라이언트 API 모듈에서 베이스 리퀘스트에 대한 코드를 가져와 봤는데요. 여기서 한 개 더 짚고 넘어가야 될 거는 작성한 지 좀 지난 코드가 운영의 상당 기간을 거쳐 스테이블한 코드를 나눠 놓는 편입니다. 스테이블한 코드들에는 주석을 달고 정리하는 편이고요. 그 이유는 일반적으로 버그가 날 경우에는 안정적인 코드보다는 새로 작성한 코드에서 버그가 날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디버깅 모드로 서버를 구동해서 몇 달 동안 잘 버틴 서버 코드는 안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어서션을 많이 거는 편이라서 디버깅 모드에서 실행해서 하나도 실수하면 서버가 의도적으로 죽게 되는데요. 이렇게 돌아간 서버가 몇 달 동안 죽지를 않았다면 상당히 안정적이게 됩니다. 즉 실수가 하나도 없었다는 뜻이고요. 이때 서버가 버그가 나오면 최근에 작성한 코드부터 점검을 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이런 식으로 안정적으로 잘 동작한 코드와 최근에 추가한 코드가 구분이 된다면 내가 찾아봐야 될 코드 범위가 확 줄어버립니다. 어떤 사이트에서는 꾸역꾸역 임의 스탬 방식으로 오류를 막으면서 진행되기도 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안정적으로 동작하는 코드라고 확신이 없게 되는데 버그가 날 경우에는 전체 코드를 탐색해야 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작은 기능이 하나 추가되더라도 그 과정이 되게 고통스럽게 되고요. 코드를 들여다보기 싫을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저 같은 경우에는 주석을 100라인짜리 주석과 80라인짜리 주석으로 구분을 하고요. 그 다음에 80라인 주석에서도 이렇게 밑에 열린 주석도 사용하기도 합니다. 각각 점점 소분류가 되는 주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언어가 다르고 자바스크립트이기 때문에 괄호의 위치를 조정한 걸 보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보통 클래스 멤버 변수는 m 언더바를 사용하거나 밑줄을 사용하는데요. 여기서는 밑줄을 사용해서 클래스 변수를 표현을 했고요. 윈도우 프로그래밍을 할 때는 관습적으로 m 언더바를 사용하는 편입니다. 일반적으로 이런 장명은 해당 언어나 프레임워크가 자주 사용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되고요. 그리고 여기서 지금 퍼블릭과 언더바를 동시에 사용한 게 있습니다. 이 해당 함수는 제가 타입스크립트에서 프렌드 클래스가 없기 때문에 퍼블릭으로 내놨긴 한데 밑줄을 붙여가지고 외부에서 건들지 말라고 경고한 겁니다. 그리고 함수명에서도 이거는 API 모듈을 위한 함수라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즉 API 모듈에서 ASIOS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기 위한 프렌드 클래스 함수인 겁니다. 이번 시간에는 코딩을 할 때 코딩 스타일과 좋은 코딩 습관들에 대해서 언급을 해봤는데요. 처음 입문 시에는 주로 언어와 코딩에 집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설계에 대해서는 조금 미뤄도 상관이 없고요. 이유는 언어에 먼저 숙달되는 것이 좋기 때문이고요. 개발에 익숙하지도 않는데 설계 및 프레임워크를 동시에 다루어 만들다 보면 오히려 헷갈리기 쉽습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그냥 따라하기 식으로만 코드를 작성하게 될 수 있는데요. 혹은 이론은 듣긴 들었는데 코드에 어떻게 적용되고 있는지 이해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설계는 프로젝트 규모가 점점 커질 때 필요해지는 상황이고요. 그 전까지는 규모가 작은 프로그램에 코딩을 많이 하시면 됩니다. 1000라인이 되지 않은 코드의 규모로도 일반 사용자가 쓸만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